안녕하세요. 연습 문제 3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침을 많이 해서 중간에 영상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세 번째, 우리 기압과 날씨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요. 일단 기압이 어떤 특성을 갖느냐를 보아야겠죠. 그래서 주변에는 공기가 존재하고 있고, 공기가 있고, 이 공기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힘을 갖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에도 기압 공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공기의 힘과 바깥에서 미치는 힘이 사실은 같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이 찌그러지지 않고 있는 것은 바깥에서 공기가 힘을 미치고 있지만 우리 몸 안에도 나름의 공기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어쨌든 그 공기들을 향해서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제 따뜻한 물에 넣어버려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부의 공기의 힘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내부의 압력을 감소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까까지는 이제 평형을 이루던 힘이 이번에는 바깥의 외부 공기 힘이 세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증가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외부 함정이 그대로인데 얘가 상대적으로 내부 병 내부보다는 세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이제 누릅니다. 근데 누르는 방향을 보면 우리는 이제 공기가 이제 하늘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것이 찌그러지는 모양을 보면 모든 부분이 찌그러지거든요. 그런가 하는 걸 봤을 때 이 공기는 어느 방향을 작용하느냐? 있는 곳, 모든 곳에서, 사방에서. 공기는 모든 곳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려고 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 실험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고요. 어쨌든 수은을 담가놨고요. 수은이 거꾸로 세웠으니까 수은은 콸콸콸 쏟아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나와서 수면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차올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 차올라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 있어요. 중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어떤 힘인가요? 내가 이 수면을 올리려고 하는 이 힘과 반대되는 정확한 힘이 지금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여기 밑에 위에 있는 이 수온도 더 이상 내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온 기둥의 이 높이만큼 얘가 지금 아직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중력에 의해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만큼이 누구의 힘이다? 기압의 힘이다. 와 같다. 기압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온 기둥의 압력을 가지고 기압을 측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크다. 그러면 어때요? 더 많은 수온 기둥을 버틸 수 있고요. 압력이 작다. 그럼 더 적은 양의 수온 기둥을 버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압이 커지면 수온 기둥의 높이는 높아지고 기압이 작으면 수온 기둥의 높이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수온 기둥의 높이만 가지고도 기압을 측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알려져 있기로 1기압에서는 수온 기둥의 높이는 약 76cm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어떻게 쓰나요? 76cm. 그런데 수온에 그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게 문제인데, 유리관을 기울이거나 굵기를 2배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제 5번 같은 경우 좀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그 정의를 찾아보면 단위 면적에 대한 값입니다. 그죠? 에 대한 공기의 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면적이 이렇게 관이 두꺼워지면, 물론 이제 이 수온 기둥이 내려지는 그 단면적, 자체는 이제 커지긴 하겠으나 어쨌든 단위 면적에 대한 거니까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기압이 76cm였다면 수온 유리관의 굵기를 2배로 해도 76cm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옳지 않고 답이죠. 그죠? 유리관을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울이면 이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바로 놓든 기울이든 76cm라고 하는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한테 이제 와닿진 않는데, 물론 이 공간에 있는 수은의 양보다 이 공간에 있는 수은의 양이 더 많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수면에 작용하는 그 어떤 수은의 압력을 생각을 해준다면 얘가 이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중력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위 면적에 가해지는 그 압력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76cm여야 됩니다. 유리관을 기울여도 수은 기둥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도 풀 수가 있겠죠. 얘네 세 개는 기울어져 있든 두껍든 어쨌든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만 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얘들의 높이만 보면 된다는 거죠. 얘는 95cm예요. 어떤 얘기예요? 기압이 짱 높다. 얘는 90cm네요. 얘보다는 조금 낮지만 기압 높다. 그죠? 되게 과학적이지 않은 표정을 쓰는데 얘는 기압이 얘네들보다는 낮다. 그죠? 근데 76cm 이게 1기압이네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C는 1기압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곳이다 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기압의 크기는 제일 큰 건 C니까요. 다릅니다. C, A, B인가요? 자, 그 다음에 기압은 C의 기압은 1기압보다 작다가 아니고 크다라는 거겠죠. 그죠? 자, B는 1기압짜리인데 얘를 높은 산으로 올려놓으면 그러면 다 돼요. 76cm보다 낮아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정답이네요. 다른 것도 봅시다. 기압은 어쨌든 장소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고 맞죠? 같은 시각이라도 다른 장소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도 에베레스트의 기압은 낮고 우리 지표면의 기압은 높죠?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A에서 수 대신 물을 사용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수온보다 물은 가볍기 때문에 만약에 똑같은 공기의 힘을 버텨다오 라고 물한테 주문하려면 물이 훨씬 더 기둥이 크고 높고 단단해야 돼요. 보통 1기압 정도의 공기의 힘을 받쳐주려면 물은 10m 정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1기압은 수온으로 치면 76cm의 수온이고 그리고 10m의 물입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A는 지금 1기압보다 높은 곳이에요. 기압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물기둥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10보다는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똑같은 실험에서 이것은 요 가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볼게요. 1기압은 76cm고 기압이 높아지면 수은 기둥의 높이도 높아지고 높은 실험에서 하면 이 수은 기둥의 높이는 낮아지고 수은과 기울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같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 부분은 진공 상태입니다. 이게 이 실험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원래 수은이 꽉 차 있었다가 이제 내려온 거니까요. 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없을 몸. 그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 무의 상태라는 것이 옛날에는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연속설, 우리 입자설 대신에 연속설을 따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빈 공간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근데 논리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또 다른 의미가 이제 진공의 발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문제로 갖고 왔어요. 자, 기압의 단위가 아닌 것은 기압은 얘죠? 그죠? 76cm 수온의 기둥 요거고요. 그죠? 센티미터니까 요걸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760mm 수은 기둥 요거랑도 같고요. 물로 하면 10m가 된다고 했죠? 이거랑도 같고요. 근데 이것이 1기압입니다. 1기압이라고 하고요. 많은 이제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ATM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Atmosphere pressure 모르겠네요. 그리고서 이제 얘가 이제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해주면 이것이 1013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어쨌든 얘는 힘입니다. 근데 힘인데 무슨 힘이라고 했어요? 단위 면적에 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단위 면적, 이게 면적의 단위죠. 요것도 기압의 단위로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얘는요, 이건 힘이 아니에요. 질량이고요. 그리고 이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건 부피잖아요. 부피에 대한 질량값인데 요것은 이제 기압이랑 전혀 관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높이 올라가면서 토리첼리 실험을 했을 때 이게 교과서 문제랑 똑같다는 거, 교과서 상황이 실험 그래프랑 똑같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높이 올라가면서 토리첼리 실험을 하면 어때요? 어쨌든 높이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은 기둥의 높이에 따라서 기압은 높이가 낮은 곳에서는 높다가 점점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죠. 이 기압 대신에 바꿔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은 기둥의 높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얘가 정답이 되겠죠.
자,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기압은 지표가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고요. 그죠? 1기압은 76과 같고, 이제는 했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가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압차가 클수록 당연히 바람이 세지죠. 풍속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가열되는 곳은 공기가 상승하여 주변기보다 기압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는데, 한번 8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이것은 바람의 발생 원인을 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지금 따뜻한 물, 얼음물을 놨고요. 지표면을 데워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조금 있으면, 공간을 주면 5분 정도 지나면 여기는 따뜻해진 곳, 여기는 차가운 곳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공기의 입장에서는 따뜻한 곳이니까 공기가 훨씬 더 팽창할 것이고, 얘는 공기가 좀 더 작아지겠죠. 이 공기 안에 입자들의 세로 생각하면, 여기도 공기가 6개, 여기도 공기 입자 6개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같은 위치로 봤을 때는 확실히 여기는 입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고 여기는 6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기가 여기가 많고요. 여기가 고기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저기압이 되고요. 공기가 여기가 많고 여긴 적으니까 공기는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생성되고요. 저기압이 생성되는 곳은 따뜻한 지역, 주변보다는 따뜻한 지역들이 경우가 많이 있죠. 이때 이제 바람의 이름은 어떻게 붙이나요?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가고, 바람의 이름은 보통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가 중요하니까 이런 경우 얼음물풍, 그쵸? 가는 쪽은 따뜻한 물 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했는데요. 어쨌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고기압이라는 얘기고 여기 저기압이라는 얘기다. 저기압이라는 얘기는 공기가 여기 희박하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기가 많이 팽창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따뜻한 곳이고, 상대적으로 여기는 차가운 곳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어쨌든 상승하기 때문에 공기가 팽창에 상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구름이 생길 것이고, 구름이 생기면 뭐가 내릴까? 비가 내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생각할 수가 있죠. 지표면이 가열된 곳은 A가 아니고 B고요. B에서는 공기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바람이 나갔으니까. 바람이 나갔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공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서 공기가 내려옵니다. 하강기류가 생기고, 하강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생길 수가 없죠. 그죠? 구름은 A보다는 B에서 생긴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여기서 B구나. B에서는 공기가 상승하죠. 저는 A라고 봤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래서 구름이 B에서 생기더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10번. 다음 그림은 어느 해안지방에서 부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바람이 부는 때와 바람의 이름을 바르게 적지은 것은, 지금 보면 바람이 요쪽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지표면 쪽의 바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불고 있어요. 이 바람의 이름은, 바람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냐면 바다에서 불고 있기 때문에 해풍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여기가 고기압이고 여기는 저기압 지역이라는 얘기죠. 저기압 지역은 따뜻한 곳인데, 보통 육지가 더 따뜻한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낮이죠. 낮에 봅니다. 낮에 해풍이고, 반대로 밤에는 어때요? 여기가 식어버리고 오히려 물이 비열이 높아서, 그죠? 따뜻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기압 고기압이 바뀌면서 육풍이 분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가 했었고요. 2학년 때도 여러분이 했다고 알고 있고, 우리가 제주도 가서도 해풍을 맞았죠. 그죠?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의 계절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절풍이 부는 계절과 계절풍의 이름을 바르게 적시는 것은, 계절풍, 이런 계절풍을 일단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거니까요. 이런 계절풍 뭐라고요? 이곳은 북쪽이고요. 북한 쪽, 그죠? 서쪽이죠. 서해 바다 쪽. 그러니까 이건 북서풍입니다. 그리고 이런 북서풍이 언제 만들어져요? 여기에 시베리아 기단이 빵빵하게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겨울철이겠죠. 자, 기단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 지표면의 성질을 닮은 아주 큰 공기 덩어리입니다. 어쨌든 이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을 얘기하나요? 그곳이 추우냐 더우냐 그거죠. 기온. 하나는 그곳이 습하냐 건조하냐입니다. 그래서 기온과 습도.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가운 대륙에서 발생한 기단이 따뜻한 바다로 지났다. 어떻게 될까요? 기단은 그곳이 위치한 곳의 성질을 닮습니다. 기온이 어떻게 돼요?
따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가니까 높아지고요. 건조한 곳에서 바다 위로 가니까 수증기량이 많아진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정리해볼까요? A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C는 양쯔강 기단, B는 오호츠크의 기단, 얘는 북태평양 기단.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사치고요. 우리나라는 아예 먹어버리겠죠. 그래서 아마도 시베리아 기단의 특성,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쉬워요. 이 위에 있는 애들은 고위도 추운 지역에 있으니까 둘 다 춥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전부 다 땅 위에 있기 때문에 건조합니다. 그죠? 여기는 따뜻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다 위에 있으니까 습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겁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때요? 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기단이 엄청 커지거든요. 우리나라를 먹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따뜻하고 엄청 습한, 사실은 고온 다습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겨울이 끝나거나 여름이 지나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둘 다 이제 물러난다는 거죠. 약해지면 그 사이를 뒤집고 들어오는 게 이 양쯔강 기단, 봄 가을에 양쯔강 기단이고요. 이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커집니다. 그래서 초여름이 보통 이제 강원도 지방이 조금 더 시원하고 그런 냉한 느낌이 나는데 오호츠크의 기단 때문이고요. 얘가 커졌을 때 아직 이제 막 커지고 있는, 한여름이 되기 전에 이제 북태평양이 커지고 있을 때 얘네 둘이 이제 막 붙죠.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정체전선, 장마전선이 만들어지고 지금 시즌이죠. 그래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상승기로 발생하고 끊임없이 비가 내리게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이제 묻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 남동계절풍이 아니고 이쪽 방향에서 바람이 부니까 북서다. 여기서 나와 있었죠. B는 한랭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이다. B는 오호츠크고요. 한랭 맞고 다습 맞습니다. 시기단은 태풍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태풍은 적도기단이고요. 적도기단은 적도에서 발생한 기단이고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보통은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 약해졌을 때, 그때가 여름, 초여름이거나 아니면 가을쯤이겠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비집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태풍을 일으키게 되죠. D기단은 주로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기단이고요. 우리나라의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B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네요. 전선에 대한 옳은 것을 3개나 골라라. 아이고야,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이동 속도가 빨라서 이게 그림 없이 갑자기 나와서 우리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른 것부터 합시다. 18번. 이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습니다. 이게 찬 공기예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뾰족한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찬 공기, 여기가 따뜻한 공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항상 서에서 동쪽으로 편서풍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방향 움직이니까 이제 가을 방향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확 밀면서 막 상승기류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상승기류,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워낙 상승기류가 강하니까 구름도 커집니다. 이것은 저군형 구름이고, 저군형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쏟아내릴 때는 소나기로 내리겠죠. 그렇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은 어디냐면 이 전선의 뒤쪽, 그죠? 이렇게 내릴 거고요. 그렇죠? 참고로 용어를 따지자면 이 공기와 이 땅의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고요. 공기와 공기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A는 전선, B는 전선면이다. A가 전선이라고요? 아니죠? 거꾸로 했네요. 그림은 온난전선의 모습이다. 이것은 지금 차가운 공기가 주도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밀어올리는 거니까요. 주어가 한랭이에요. B는 찬 공기 쪽에서 내린다. 그렇죠. 요 찬 공기 쪽으로, 그러니까 한랭전선의 뒤편으로 내리고 있으니까 맞고요. 가는 따뜻한 공기, 나는 찬 공기 거꾸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전선면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아니고 이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찬 공기 쪽이 좀 더 적합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다음 같은 전선에 나타나는 날씨에 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표면을 살펴보면 따뜻한 공기가 지금 찬 공기를 타고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주어가 따뜻한 공기죠. 따뜻한 공기. 그러니까 이 지표면과 만나는 선이 만들어진 전선은 온난 전선일 겁니다. 온난 전선의 경우에는 공기 상승이 엄청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층운형의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이슬비가 만들어지죠. 이슬비. 비가 내리는 곳은 어디냐라면 이 온난 전선의 앞부분입니다. 그렇죠? 비 내리는 구역이 좁고, 아니요, 여기는 비 내리는 구역이 상당히 넓은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층운이니까. 층운은 하늘을 덮어버리거든요. 소나기도 아니고요. 전선의 이동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파고들거나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층운형 구름이 발달한다. 그게 정답이죠. 그리고 전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요. 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기온이 올라가느냐, 맞죠? 그래서 전선이 통과한 후에는 지금 이 전선이 통과하면 이전까지는 차가웠다가 이후에는 따뜻해질 거니까, 그죠? 우리의 전선의 이동 방향은 어느 방향? 이 방향,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네요. 이거 맞는 얘기죠? 아까 한릉전선 느리다고 했습니다.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 북반구 고기압과 저기압에서의 공기의 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A와 B 지역에서의 공기 이동과 날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이제 보면 불어나가고 있어요. 바람이.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입니다. 그리고 일단 볼까요? 고기압, 저기압. 맞죠? A 지역은 하강기류가 나타나요. 고기압은.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날씨는 맑습니다. B 지역에서는 공기가 모여들면 갈 데가 없어요. 위로 가야겠죠? 상승기류가 발달하고, 당연히 상승기류가 발달하면 공기가 어떻게 해요?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어떻게 해요? 하강하죠. 거꾸로 됐네요. 그러다 보면 구름이 생성이 되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북반구의 고기압과 저기압, 방향에 대한 얘기 같은데, 북반구의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름이 생성이 되고,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저기압은 구름이 있으니 날씨가 흐리겠네요. 자, 그 다음 이것이 정말로 그러냐 보면 이 위성사진을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가 저기압이고 구름이 많고, 여기는 고기압이고 구름이 없네요. 그리고 전선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이제 한랭전선, 이게 온난전선이고, 이게 같이 발달한 이것을 온대저기압이라고 했고,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지구상에서 봤을 때 편서풍 지대니까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전선 부근에는 구름이 많은 게 보이네요. 그죠? 여기 온대저기압, 저기압이니까 어쨌든 고기압인 지역은 날씨가 흐리지 않죠. 맑아요, 아주. 한랭전선은 경계로 기온은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위쪽은 어쨌든 찬 공기,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 지구상 위쪽이 차잖아요, 그죠? 저기압 중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요. 온대저기압은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갈 거니까 일본 쪽이죠.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고기압을 골라라.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입니다. 거기 어디요? 여기죠? 주변보다 1012보다 1016이 높고, 여기는 어때요? 1012고 여기는 1018이니까 여기가 저기압, 여기도 저기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동성 고기압이고요. 여기서 이제 A가 됩니다. 24번 뭘 찾으라고 하는 거냐면 저기압이네. 저기압에서 부는 바람. 저기압은 상승기류니까 상승만 먼저 찾고, 그리고 들어오는 곳이죠. 그리고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것은 시계 반대 방향인데 그런가요? 네, 맞아요. 시계가 똑딱똑딱 이렇게 돌면 반시계죠, 그죠? 고기압에서는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그리고 하강기류가 있어요. 하강기류.
두 개. 둘 다 불어나가네요. 이제는 방향 찾아줘야 돼요.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니까요. 이게 시계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네요. 5번이 됩니다. 자, 26번 다음 그림은 온대 저기압을 나타낸 것입니다. AD 중에 현재 맑고 따뜻한 날씨와 남서풍이 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어디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온대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은 이렇게 봅니다. 시계 반대로 똑딱똑딱. 그렇죠? 저는 외울 때는 이 전선에 대해서 이렇게 돈다. 그렇죠? 이 전선에 대해서 이렇게 돈다.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모양이. 그럼 이제 따져보면 얘는 아이쿠 어디서 불고 있어요? 북쪽. 바람은 만들어진 곳이 이름 붙이는 방향이에요. 얘는 북쪽과 서해 바다, 북서풍이고요. 얘는 남쪽 바다, 그리고 서쪽 바다죠. 그래서 여기는 남서풍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남쪽 바다. 그런데 동해 바다 쪽이죠. 남동풍입니다. 맑고 따뜻한 날씨 여기죠. 여기는 소나기 내리고 있고요. 여기는 이슬비 내리고 있고 지속적으로 넓은 공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B가 되겠네요. 자, 온대적 기압 또 나왔어요. 온대적 기압은 저기압입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저기압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편서풍지대이기 때문에 항상 서쪽으로 이동을 해갈 거예요. 맞고요. 태풍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얘는 어쨌든 찬 공기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여긴 찬 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 이거 찬 공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열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없어요. 열대는 따뜻한 공기만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얘는 온대적 기압. 그 대신에 얘는 날씨 변동이 좀 심해요. 왜냐하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모였다는 것은 어쨌든 공기 상승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는 소나기, 그렇죠? 여기는 이슬비. 그런데 이제 내가 A 지역에 살고 있다. 무슨 상황이에요? 소나기가 내릴 거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거야? 얘는 전체적으로 가버릴 거니까요. 찬 공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추워지고요. B 지역은 남서풍 현재 불고 있고 소나기는 안 오고 맑습니다. C 지역은 현재 비가 내리고 있고 어때요? 좀 있으면 따뜻해지고 그칠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뭐가 틀린 걸 다 동그라미 쳤구나. 얘도 전선은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 아니고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편서풍입니다. 바람은 만들어진 방향을 이름 붙여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전선은 동쪽,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28번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면 A는 이것은 사실 제가 시험에 내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얘가 바로 태풍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해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상청 사이트를 핸드폰에 다운받아 갖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일기도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태풍은 위험하지만 일기도 자체로는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A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저기압입니다. 누가 봐도 저기압이에요. 996 여긴 1000이잖아요. 전선은 동반할 수가 없는 것이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같이 있어야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 only, 그렇죠? 전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층운형이 아니고요. 너무 기압이 상승 기류가 세서 거의 엄청난 저군이 만들어지겠죠. 열대 지방 해상에서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거 맞죠? 자, 동반하지 않고 통과하는 지역에 아주 많은 양의 눈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얘는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 둘, 셋. 이동성 고기압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자주 지나가는 계절에 나타나는 날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거 가을입니다. 그래서 날씨 변화가 심하다. 이동성 저기압이 지나가면 비 왔다가 안 왔다가 비 왔다가 그러잖아요. 봄철에 맑은 날과 흐린 날이 그대로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양쯔강의 기단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31번 요것은 제가 문제를 아예 이제 수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더 확실한 것들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의 문제 어쨌든 핵심은 얘가 이제 오른쪽에서 서고동적형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이제 그래프가 일기도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해석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는 별도로 쳐드렸지만 일기도를 좀 바꿔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서구동자형 겨울이고, 그래서 어쨌든 정답으로서는 이제 시베리아겠다는 이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데, 조금 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한다면 교과서에 있는 그런 깔끔한 일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학습을 했고요. 여기는 조금 연습을 좀 해보시고 그림도 좀 그려보시고 그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꼭 문제집 가지고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